안녕하세요. 안쪽 좌석 오른쪽에 붉은색 의자. 야, 이거 이제. 이거 처음 뵙습니다. 아이고, 신동근 의원입니다. 이 K를 생각한다를 쓴 임명묵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제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K를 생각한다. 90년대생 대한민국 어떻게 바라보는가. 임병묵 작가님을 만나서 90년대생인 임병묵 작가의 시선으로 또 90년대생을 어떻게 이해할까, 또 90년대생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과 또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대학교에서 사실은 전공은 중동 지역을 전공을 했는데, 근데 이제 평소에 그냥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거는 이렇게 다르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 책을 쓰게 됐는데, 그 반응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만큼 좋아가지고 다들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부 파셔가지고 어떻게 뭐 좀 생활에 도움이 됐어요? 어때요? 택시도 타고 다니고 뭐. 어떤 웹툰을 좋아하세요, 주로? 제가 워낙 만화책이라든가 뭐 그런 걸 좋아했어가지고 웹툰도 많이 보죠. 웹툰도 많이 보는데 최근에 이제 제일 좋아하는 거는 박태준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작년까지 연재했던 인생 존망이라는 작품이 정말 대단한 작품입니다. 하나만 더 추천을 드리자면은 몇 달 전에 완결이 된 당신의 관역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작품성 자체가 너무 좋아서. 요즘은 웹툰이 그냥 웹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성공하면 이게 영화화되기도 하고 시나리오 어떤 콘티가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좀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는 DP라는 드라마도 원래 만화 원작이죠. 우리 애들이 보자고 그래서 내가 봤는데 야, 그게 작품성도 있고 아주 리얼리티 묘사라고 그럴까? 어떻게 하면 아주 어떤 리얼하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K 하면 이게 여기에는 쓰이진 않았지만 K-팝이잖아요, 또 유명하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걸그룹을 많이 보긴 하는데, 조금 이제 대중적인 그룹이라면은 뭐 블랙핑크도 아주 좋아하고, 최근에 이제 SM에서 또 화제를 모른 에스파라는 신 그룹도. 에스파? 네. 그리고 정말 모르실 걸로 이제 또 이달의 소녀라는 그룹도 있는데,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 영향 때문에 제가 옛날 노래도 좋아해서. 어떤 노래 좋아해요? 최근에는 홍수철의 철없던 사랑을 전반적으로 제가 좀 세대에 걸쳐서 넓게 약간 컨텐츠를 좀 즐기려고 노력을. 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보니까 이제 K를 생각한다 하면서 K의 이제 5가지 주제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상징적인 키워드로 이제 90년대생. 뭐 저도 이제 90년대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게 이제 이대남 문제. 그 다음에 그게 굉장히 예화대에 나타나는 게 인국공, 그 다음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문제. 그러면서 요즘 K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K방역, 심지어는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K선박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K방역, 그 다음에 또 민주주의와 다문화 부분. 다문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평소에 좀 아무래도. 그 다음에 제가 386이거든요. 60년생에 81학번이고 또 학생운동하고 정치를 하고 있어 전형적인 그런 학번인데, 386 세대, 그 다음에 또 입시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 5가지 키워드를 했더라고요. 이 5가지를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2가지가 이제 하나 있다면, 그러니까 요인이 있다면, 하나는 사회에서 뭔가 A 아니면 B로 논의되는 거에 있어서 제가 그래도 좀 자신 있게 이거는 C야 라고 할 수 있는, 좀 3의 시각을 제가 줄 수 있는 좀 그런 주제들로 일단 선정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제목에 맞게끔 해서 한국이라는 어떤 특징적이고 아주 독특한 사회를 뭐랄까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로 좀 이제 선정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제가 읽으면서는 이제 시의 시각도 있지만 좀 독특한 시각인 게 예를 들어서 뭐 교육 같은 데도 겉으로 보여주는 것과 내면적인 어떤 욕구, 욕망 그걸 직격했다거나 직설적으로 이렇게 하는 시각 그건 A 아니면 B 아니면 C가 아니고 그냥 그 본질 자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시각이 역시 뭐 90년대답다 이제 이런 느낌도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게 말하자면 이런 주제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과제랄까 이런 부분이 잘 표출되는 그런 단면들을 나타낸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이 경제력 10위 국가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가처분 소득으로 보자면 일본을 뛰어넘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리고 군사력도 세계 6위. 그다음에 소프트 파워라고 할 수 있는 뭐 영화 시장 이런 데도 세계 4위. 경제력, 하드 파워, 군사력 뭐 이런 모든 게 선진국 수준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신뢰 지수는 139위더라고. 거의 아프리카 수준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 중에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신뢰를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저희 같은 정치인, 언론, 법조인, 뭐 이런 심지어 그런 사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나가던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 훨씬 낮아요. 우리 국가는 발전하고 성장했는데 국민은 행복하지 못한. 그리고 그 신뢰가 없다 보니까 사회 갈등으로 애화되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 보면 양극화, 불평등이 심화되는 게 외화돼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게 또 사회 또는 정치적 갈등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이제 각 주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저도 이제 91년 연년생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둘도 성격이 좀 다르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한 명은 자기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스타일이고 한 명은 오늘이 즐겁고 오늘이 행복하고 그 친구도 웹툰 되게 좋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이게 완전히 다른 같은 형제가인데도 그런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던데 특히 이제 우리가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고 거의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경제적 뭐 우선 일자리 갖기가 쉽지 않고 제대로 된 일자리도 알바가 아닌 그다음에 또 뭐 주거 문제 또 뭐 결혼했을 때는 또 애들 육아와 또 교육 키워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경제적 이유도 크지만 단순히 이제 경제적인 이유 말고도 다른 문화적 요인들은 뭐 그런 게 클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님도 거기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적으로 보자면 6.25 전쟁 끝나고 훨씬 더 폐허였잖아요. 먹을 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애들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우리 90년대생들이 사실은 제대로 된 일자리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하자면 아버지 세대보다 오히려 더 못 살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세대일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를. 물론 아버지가 좋은 분 잘 만나면 대물림을 하지만 그러면 뭔가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뭐 작가님의 시각으로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어떤 90년대생의 어떤 집단적인 경향성 이런 거를 설명하려 할 때는 당연히 한국 사회에서 지금 거의 저출산을 넘어 무출산에 거의 이르는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는 이런 경향에 대해서 빼놓을 수가 없던 거였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접했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런 경제적인 설명이 많았죠. 그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뭐 아니면은 그 경력 단절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 당연히 중요하고 그 실제로 세계화에 따라서 저는 이제 불평등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출산 경향에 좀 뭐랄까 영향을 많이 줬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봤던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주로 부모님과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된 건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았을 때도 그렇고 또 저희 그 조부모 세대가 저희 부모님을 낳았을 때도 그렇고 한국 사회는 정말 훨씬 가난했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나는 저때 태어나랬으면 나는 못 살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난했는데도 그냥 자녀를 낳고 어떻게든 길러냈는데 이 어떤 모순은 대체 뭘까 했을 때는 결국에는 심리적인 문제와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힘든 세상에서 부모님한테 혹은 이제 다른 이제 집안 어른들한테도 그냥 이렇게 물어본 거죠. 아니 그렇게 살기가 힘들었고 막 그 노동 시간도 훨씬 길었고 뭐 그런 월급도 작고 물질적인 조건도 안 좋은 데서 그 가족을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이게 가능했다는 게 나는 신기하다라고 하니까 뭐 그런 게 있어 그냥 해야 되니까 한 거지. 저는 여기에 이제 어떤 핵심적인 오히려 답이 있다고 본 건데,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있어서 가족이라는 거는 정말 안 만들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당연한 가치로 생각하는. 그렇죠. 태어났으면은 가족을 만들고 나도 자녀를 만들고 뭐 또 부모님도 부양을 하고. 이게 생물학적 본능 아니에요? 이게 번성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심지어는 사람 아니고 일반 뭐 새들조차도 자기 자손을 번성시키고자 하는 거 그 본능일 텐데. 근데 인간이라는 게 본능이 여러 개가 있는 건데 그 중에 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본능이 그 퇴화했나요 그게? 자연 도태하고 있나? 다른 본능이 이긴 거죠. 이제 다른 본능 일테면 저는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결국엔 90년대생들의 일단은 그 의무 내지는 가치라는 것을 추구할 만한 심리적인 자원이 저는 상당히 고갈됐다고 이제 본 건데,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경제적으로는 아까 말한 불평등 문제가 있고 문화적으로는 이제 SNS나 이제 그런 온라인 시대가 열리면서 비교하게 되고 자신을 저평가하게 되고 어떤 그런 남들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스스로를 자꾸 부족한 존재로 하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위기들 이런 게 이제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90년대생들의 심리를 만들었다고 보고, 이것의 결과물로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게 되는 게 과거의 사람들이 혹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내지는 아니면은 그 민주화 내지는 사회 정의를 위하여 혹은 이런 엘리트층은 주로 이런 말을 했고 대중들은 그래도 가족을 만들고 자녀를 낳고 키우고 출세시키고 이런 식의 어떤 가치들이 있던 건데 90년대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조차도 이제 추구하지 않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특히 저출산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의 생산 가능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실제로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사회 문제이고 앞으로 그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사실은 앞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실 모든 정부들이 여야 상관없이 진보 보수 상관없이 상당한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번엔 완전히 일 이하로 떨어진 지는 굉장히 오래고 이렇게 되고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결혼한 사람만 보자면 출산율이 2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일단 낳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10년 전에 비해서 그 여성 가임 기간의 여성들에게 결혼 의향을 물어보면 과거에는 그 결혼해야 된다는 게 여건이 안 되지만 가능하다면 65%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게 40%대까지 떨어졌어 지금은. 애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를 떠나서 결혼 자체에 대한 개념이 달라서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효과가 별로 없다. 물론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를 낳게하는 효과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좀 심지어는 이제 가정은 안 갖는데 애는 갖는 사유를 갖거나 아니면 또 어디서 입양을 하거나 심지어는 그렇잖아요. 그런 새로운 문화도 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90년대생이 그러니까 작가님은 그런 걸 느낄 만한 그 가치나 여유, 문화적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민족 문제와 관련해서 여쭤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모가디슈 영화 혹시 보셨어요? 네. 거기 유승환 감독이 이제 젊은 세대들이 북한은 완전히 지금은 다른 나라로 타국으로 본다. 이게 모든 대사에 자막을 붙였다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20대 남성은 또 군대도 가잖아요. 그게 이제 군대를 간다는 건 물론 이제 우리가 남북 대치가 아니더라도 한 국가에는 일정하게 군대가 있기는 합니다만 요즘 모병제냐 징병제냐 그런 논란도 있던데,
남북 단일팀 문제 관련해서 그 논란이 됐을 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아했어. 처음에는 거기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그 준비를 많이 했던 사람이 출전 기회가 혹시 없어지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느낌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북 단일팀 조성해서 이렇게 그런 어떤 가치적인 부분에서 그럴 수 있는데 이걸 굉장히 반발이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심하고 이걸 보면서 의아하다.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이식도 되고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워낙 많이 또 이런 책도 쓰고 알려지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럽니다만 뭐 그거 어떻게 보는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이나 이런 90년대 그 다들 이제 저는 이제 94년생이고 그 제가 00년 회담은 정상회담은 기억이 없고 06년이었던가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방북했을 때가 그거는 이제 기억이 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뭐 초등학생 때기도 했으니까 뭐 통일 뭐 하면 좋은 거 아니냐 내지는 뭐 북한하고 잘 지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주로 이제 남성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시 이제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그런 등등의 사건을 거치면서 굉장히 쟤들은 결국에는 우리랑 적대하고는 그런 애들 아니야? 그런 애들한테 끌려다닐 이유가 뭐야? 라는 식의 어떤 그런 감정을 많이 갖게 됐고 그 상황에서 이제 대치 국면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교류의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점점 더 감정적 거리가 멀어지고 이제는 거의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한 어떤 적개 의식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보면 말하자면 이제 군사 독재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건 방공을 얘기했고 어디 가면 멸공 막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뭐 어디 가서 뭐 조금만 먼 얘기하면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해서 잡아놓고 그때는 엄청난 방공 교육 주입식으로 하고 군대식 교육도 하고 또 그때도 훨씬 지금보다도 훨씬 심지어는 김신조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청와대까지 습격하러 내려오고 무장 간첩 선이 막 내려오고 그때는 훨씬 더 심했는데도 그래도 통일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잖아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교육 자체에서 통일 교육이라는 이런 게 없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무관심한 건가요? 뭐죠? 일단은 사실은 한국 사회가 북한 사회, 남한 사회가 북한 사회와는 굉장히 이질적인 어떤 다른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일단은 이질감을 높이는 어떤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 한국 사회는 사실은 북한과 남한이 냉전 시대의 어떤 그런 거울상으로서 존재했던 면이 좀 있었죠. 동원 체제라든가 독재 체제라든가. 근데 이제 21세기를 거치면서 87년 민주화 이후에 태어난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회가 자유화되고 세계화되는 것들을 그리고 선진국 클럽에 들어가는 걸 눈으로 본 걸 넘어서 그냥 공기 같은 그런 게 공기 같은 세대인데 우리가 노는 나라들은 프랑스,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인데 왜 저런 아직까지도 저렇게 권위주의적이고 독재 체제에다가 뭔가 또 야만스러워 보이는 저런 나라랑 왜 같이 있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호감 이런 게 굉장히 세다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는 우리는 어쨌든 하나였고 우연히 갈라진 거지만 결국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동질감을 형성할 요소도 훨씬 더 많았고 전에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군사 도발이라든가 그런 갈등이라든가 유혈 충돌이라든가 있으면은 오히려 그런 것은 저러니까 북한 정권을 몰아내고 통일을 해야 된다라든가 저런 걸 이용해가지고 남한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저 군사 정권이 문제라든가의 어떤 그 인식으로 가는 건데 보수적인 시각도 남한만의 민족주의, 그러니까 한쪽의 민족주의라는 관점에서는 민족주의 보수가 탈민족주의한 건 아니다 이제 이런 관점을 준 건 좀 독특하게 봤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도 이중적으로 또 일본이나 또 이런 일본 무역 보복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이러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상대적으로 어쨌든 간에 또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유니클로 반대도 하고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남북이 하나 된다면 사실은 대륙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이 경제적인 카파시티 그런 여러 가지 봤을 때 단순히 어떤 한민족적 측면을 떠나서라도 좀 그 부분으로 지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설령
뭐 평화 공존은 가야 또 이게 지금 있는 안정이나 이런 질서라도 그나마 유지가 되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요즘 뭐 어떤 화두이기도 하고 내년 또 대선에 주요한 화두일 수도 있는데 공정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MZ 세대가 뭐 작가님께서는 책을 보니까 뭐 특별히 다른 세대에 비해서 더 민감한 건 아니다 하면서도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MZ 세대와 공정 문제, 특히 이게 아마 인국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표출된 것 같은데 그 뭐 더 민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첫째로는 이제 그러니까 뭔가 공정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말을 했으면은 뭔가가 하여간 이제 배후에 있을 텐데 이게 정말 그 공정이라는 어떤 가치를 추구한 것이냐 아니면 뭐가 다른 게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어떤 의문에서 시작됐던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런 당시 여론들을 보고 또 친구들한테도 좀 물어봤을 때 어떤 감각은 그러니까 정말로 뭐가 공정한지 뭐 이런 거를 추구했다기보다는 어떤 그러니까 시스템을 교란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감정적 반응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책에다가 쓴 거는 이제 예측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열망이랄까 해야 될까? 아니 그러니까 그 불안 심리를 좀 최소한 해체. 사회 경제적인 어떤 그런 급변이라든가 이런 게 벌어지고 있고 거기 적응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믿고 싶은 건 있는 거고 그 믿고 싶은 게 그래도 국가 시스템이라는 데 있어서 그 시험이라는 게 뭐랄까 굉장히 어쨌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인 거잖아요. 물론 그 시스템의 어떤 뭐 불평등성이나 보수성 이런 걸 지적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심리적인 안정은 또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흔들지 말라는 어떤 정서적인 반응 이렇게 저는 좀 해석을 이제 했죠. 뭐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MZ 세대가 뭐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거기에 비해서 과도한 경쟁과 또 뭐 학업 과정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사실은 뭐 다양하게 많이 쌓아야 되는 스펙도 쌓고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는 얻는 성과가 적다고 그럴까 또 과거보다는 이 상승 사다리가 없어지는 점점 이런 요소들이 있어서 불만이 많으면 통상적으로 그 불만을 그 정치투쟁이 됐던 뭘 외화시키잖아요. 근데 오히려 탈정치화 된다고 그럴까? 그 정치 현장에 본인들이 들어가서 저도 이제 정치이다 보니까 2030 세대들 청년위원회나 이렇게 좀 우리가 조직하고 싶은데도 말이 청년위원회, 청년위원회 들어와 있는 사람은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예요. 젊은 세대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주 예외적으로 구의원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는 20대 그 후반의 그 젊은 친구가 아주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드물게 있어요.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탈정치화되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게? 저는 뭐 단적으로 말하자면은 온라인이라는 배출구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저는 좀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 오프라인 세상에서 모든 말을 했어야 됐고 그러면 그런 말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여론으로 형성이 되었던 건데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내지는 뭐 인터넷 네이티브라고 하는 세대들은 그냥 어떤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런 불만 사항이나 그런 거를 이제 외화시킬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거죠. 그게 이제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그런 다양한 갈등이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주목했던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컨텐츠, 뭐 아까 말한 K-팝이라든가 뭐 웹소설, 웹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뭐랄까 그런 불만 내지는 불안 심리들을 해소를 했던 거죠. 대리만족을 하기도 하고 뭐 해소를 하기도 하고. 본인들도 점점 그 세대도 나이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회를 맡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정치라는 영역을 끌고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정치를 제가 해보면 정치라는 건 요즘은 오히려 정치가 뭐랄까 어떤 분야에서 좀 특화되거나 약간 뭐 수습계 뽑는 식으로 그게 거의 뭐 저쪽 특히 이제 이준석 체제가 되면 그러는데 사실은 전에도 우리가 뭐 어벤져스 뭐니에서 이렇게 많이 유명한 분들 뽑았는데 사실 겪어보니까 그 중에서 살아남거나 그 중에서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하거나 남은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한때 언론에 무슨 연예인처럼 뽑혀가지고는 그게 그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훈련되고
숙련된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정치에서는 필요하다. 다른 분야 보다도 더. 왜냐하면 다양한 경험을 갖지 못하면 편향된 인식을 가질 수도 있고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서. 북유럽 같은 경우에 물론 핀란드 같은 나라는 뭐 인구가 뭐 몇백만 뿐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만은 30대 초반에 총리가 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중학교 때부터 정치학교 가고 이렇게 훈련돼서 그러면서 그런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 저는 좀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하면 뭐 정치에 좀 역할들을 하고 그분들이 좀 배출될까 이런 고민들도 좀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뒤에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386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386이 어떤 시대적 소명을 다 했거나 또 그 역할을 못 하거나 또 그 능력이 딸리거나 그러면 퇴출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퇴출이라는 건 군사 독재 시절처럼 누가 후퇴사로 몰아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40대 또는 30대가 정치 세력화되면서 그걸 밀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유재석, 신동엽이라는 사람 있죠. 강호동. 이런 사람들이 한 30년째 지금 예능 프로그램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러면 왜 이 30대들이 요즘 훨씬 잘생겼잖아요. 우리 세대보다 키도 크고. 우리 아들도 키가 크거든요. 저보다 한 10cm 더 커요. 185 되고. 근데 더 잘생기고. 근데 왜 여전히 유재석이가 그러고 있을까? 그건 예전면 그 사람들을 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그 예능이라는 세계가, 방송국이라는 세계가 얼마나 굉장히 치열합니까? 그죠? 조금이라도 시청률 높으면 바로 갈아치우잖아요. 근데 그걸 못 밀어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86세대가 일정하게 그러면 자기들이 스크럼을 짜서 그 파워나 권위나 이런 어떤 자기들의 어떤 블록화돼서 그 사람들이 못 물어내는가. 근데 그건 뭐 군사독재 당시에는 뽑히지 않아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지만 이거 국민들이 뽑아서 퇴출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그만큼 역량을 키워서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사실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뭐 저도 사실은 그래서 뭐 청년에게 뭘 줘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인 게 저도 그런 거 보면 특히 이제 제 또래 같은 애들이 그런 말 하는 거 보면은 아니 네가 그러면은 힘을 키워가지고 뭘 조직을 하든가 뭐 달라고만 해 뭐 그런 건데 이제 근데 그 예능 같은 경우가 되게 상징적인 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계속해서 MC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이유는 청년층이 TV를 안 보고 딴 걸 보면서 시청자층에 굉장히 이제 중년층에 이제 굉장히 고였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치는 이제 아무래도 국민적인 일이고 그런 식으로 뭐 청년이 나라를 또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마치 TV 보기 싫으니까 나는 유튜브 봐야지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들도 이렇게 좀 약간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컨셉을 달리하잖아요. 약간 좀 약간 망가지는 스타일로 해서 옛날에는 좀 이렇게 똑똑하다 망가진 스타일로 살아남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신하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거에 맞추려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이 책에다가는 어떤 386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에 대해서 날서린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제가 이런 말도 썼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어떤 그 집단 세대의 특정 집단이 지금 이런 강력한 지배력을 갖게 된 거는 할만해서 얻은 거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요컨대 그런 뭐랄까요 기존 시스템 속에서 이제 안정적인 어떤 그런 지배력을 갖춘 집단이 계속해서 혁신을 하면서 뭐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첫째로는 생물학적인 나이라는 게 어쨌든 이제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가지고 분명히 따로쓰는 지점이 존재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정말 가끔 전환기라는 게 오잖아요. 그 전환기가 왔을 때의 적응력 같은 거는 그 뭐랄까 안정된 상황 속에서는 또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뭐 투표해가지고 이제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냐가 있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래서 어떤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어떤 두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뭐 산업화 내지 민주화라고 한다면은 그 흐름을 이후 세대들이 그런 발전적으로 둘 다
계승을 하고 좀 새로운 문제의식을 내와가지고 양쪽에서 좀 더 뭐랄까 신선한 어떤 그런 공급들이 됐으면은 좋겠는 이제 바람이 있는 거죠. 86세대 중에 한 정치인이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자기 혁신이 필요하고 또 초기에 가졌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초기에 가졌던 날 것으로서의 이념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열정이라고 할까, 또 어쨌든 간에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또 어떤 끊임없이 혁신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기득권화되고 있지 않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일종의 뭐 비판들, 자기 혁신들, 또 자기 스스로들 끊임없이 그런 어떤 공부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 이제 이런 생각들은 가지니까,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뭐 정당한 비판은 또 우리가 수용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료인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방역 문제에 대해서도 좀 뭐 나름대로 관점도 있고 그러는데, 이 방역은 사실 과학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방역 조치가 취해지다 보니까 사실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정치적 과잉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걸 처음에 뭐 소위 코로나19를 갖다가 이걸 뭐 우한 바이러스라고 그러고 중국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부터 시작해서 거의 이제 정치 여차하면 이제 이게 정치 문제가 되고 이제 계속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또 이게 방역에 성공하면 의외로 총선에서 막 승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K방역으로 해서 이게 상당 부분 어쨌든 간에 뭐 1차, 2차, 3차, 4차 유행까지 겪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금 1인당 평균 감염률이나 사망자율을 봤을 때, 치명률을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세계 선두권에 들 정도로 선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각각 인정을 하시고 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의 정보와 또 여러 가지 그 권익을 침해하면서 이룬 성과다, 이런 또 비판도 일부 있었던 적이 있었죠, 작년에.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동원과 말하자면 뭐 억압의 그런 어떤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도 제시를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보통 재난이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개인의 자유 또 권리와 그 다음에 어떤 공적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 사회적인 의무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동원이나 통제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컨대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가치를 추구하는 건데, 하나는 이제 재난이라는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생명, 안정, 뭐 기본적인 굉장히 그런 요구들, 그리고 또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으로서 갖는 어떤 프라이버시, 자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추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엄혹한 세상이 야, 둘 중 하나 골라 할 수도 있다는 거고, 코로나 사태가 결국에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체제를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좀 성과가 좋은 편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구 국가들이 좀 이제 굉장히 좀 성과가 안 좋았죠. 단적으로 말하자면은. 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자유 내지는 뭐 프라이버시 내지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어느 정도 희생을 해서, 그리고 그런 동원과 통제 방법론 덕분에 이런 안전, 그런 뭐랄까 기초적인 어떤 그런 생명 보호 뭐 이런 것들을 해냈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계속해서 이런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재난 상황에서 자유나 어떤 그런 다른 가치도 우리가 이거를 또 지켜야 되는 가치인데, 이런 점들을 어느 정도로 그러면은 보장을 하고 내지는 그 뭐랄까요, 그 노력을 해야 될까, 축구를 할까,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던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보다는 중국이 지금 성과가 더 좋잖아요, 방역에 관해서는. 그렇다고 중국 같은 시스템을 할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도 있을 것이죠. 근데 거기 이제 완전히 블로킹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봉쇄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유럽이 자유를 한 것처럼 얘기하죠. 유럽은 훨씬 더 우리보다 봉쇄했거든요. 완전 독일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셧다운 시켜버렸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태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어쨌든 지금 뭐 백신 문제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은 오늘 통계로 보면 백신 1차 접종률만 보면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우리하고 일본이 똑같아요, 62%로. 근데 우리가 뒤늦게 시작했는데, 근데 우리는 내가 봤을 때는 조만간 80%까지 육박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지금 백신이 없는 게 아니고 60 있는데도 62%거든요. 이게 이제 그 소위 복음주의 뭐 무슨 보수 기독교주의자들은 아니면 뭐 일부 아주 극우주의자들은 음모론에 의해서 이거 맞으면 안 된다 막. 얼마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백신 좀 맞으라고 했다가 트럼프도 좌파다라고 그랬다고. 백신 맞으면 뭐 인센티브를 뭐 조금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한 명 더 모이는 거지. 여기에 뭐 무슨 뭐 돈을 더 준다고 하거나 또는 이거 안 맞으면 제재를 가거나 이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우리가 막 말하자면 그 정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도 해서 대통령 축출까지 하면서도 또 이런 건 또 막 아까 전 동원 체제라고 그랬나 이런 것처럼 그게 자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국민의 특성이라고 봐야 될까? 이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 제 생각에는 이제 일단은 동아시아 그 유교 문명권에서 공유하는 어떤 게 있는 것 같고 그런 집단주의적인 면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그 군사 독재라는 것이 꽤 오랜 기간 한국에서는 이어졌고 또 분단 체제 속에서 그게 강도도 굉장히 높았으니까 동원 체제 강도도 그런 게 이제 좀 지속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남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문화 이제 문화에 대해서 좀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난민 문제 그거 비슷하거든요. 난민은 좀 다르죠. 다문화 가정의 대부분은 스스로 이제 취업 문제나 여러 가지로 이제 온 분들이고 또 일부는 또 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유학 온 분들 있거나 그러지만 이제 난민 문제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때 예멘 난민 제주도 했을 때 굉장히 그거 가지고 논란이 많이 되기도 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아프간 난민과 관련해서는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그 우리 정부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오히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제대로 구출 못 해냈는데 우리가 이제 구출해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성격이 다르기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저출산 문제로 경제활동 인구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실제로 이미 이제 우리 사회 자체가 뭐 일부에서는 젊은이들 왜 어려운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냐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그 미숙년 노동들은 이미 이제는 외국인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어려울 그 기업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그건 현실이에요 이미. 그래서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는데 이런 난민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부분들 어떻게 자연스럽게 봅니까? 어떻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국 사회의 어떤 배타성과 포용성을 우리가 볼 때 이제 그 렌즈의 각도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랄까 집단 대 집단으로서 익명 상황에서는 엄청 배타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구체적인 개인이 자기 집단에 들어왔을 때 그 집단의 룰을 지킨다면은 오히려 엄청 더 잘해주는 거라고 저는 좀 봅니다. 제가 이제 다문화에 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 이제 이 책에서는 인터뷰를 당시 이제 산업 현장에 있는 제 친한 형님들을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넣었는데, 그러니까 요컨대 누가 됐든 간에 삼겹살 소주 먹고 막걸리 먹고 이제 막 어깨동무하고 노래 같이 부르면은 내가 어디 나라에서 왔어든 우리는 이제 같은 어떤 그런 일터의 동료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문화가 이제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난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어떤 동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게 이제 기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구체적인 현장에서 구체적 개인이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그 집단의 어떤 규칙과 룰과 문화적인 어떤 동화 의식을 보이면은 굉장히 포용적인 면을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 문제를 우리가 접근을 할 때는 그 난민을 수용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합의가 생겼다면요, 사회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들을 뭐랄까 좀 더 그들 자신도 한국 사회에 더 동화 내지는 포용될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도를 하고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그들을 어떤 예멘 난민, 아프간 난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인간으로서 볼 수 있게끔 이제 하느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다문화 문제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단일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단일권이지만 그게 거의 이제 말하자면 종교 문제까지 이슬람과 캐톨릭 또는 기독교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들을
맞아요. 공격하잖아요. 예, 이민족, 그러니까 이민자들에 대한 공격을 극우 정당들이 득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지금 다문화 가정이 200만이 넘을걸요, 아마. 그래서 우리 사회도 점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우리 세대보다는 90년대생 덜 젊은 세대들은 훨씬 더 이제 우리 사회 주역이 됐을 때는 훨씬 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다문화 가정이 많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 문제에 대해서 입시 교육 문제, 이게 사실은 이게 부동산 문제고 입시 문제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말이 많다. 이제 이런 인식들이 정치권에도 있고 일반 국민들도 대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말한 것처럼 입시 문제가 이제 그냥 교실 내로 이 문제를 좀 집어넣다 보니까 사실 의화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이 과거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학벌 또 학교 교육이 신분 상승의 어떤 한 사다리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이게 점점 좀 없어져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학벌, 그러니까 스카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해야 이게 좋은 직장 가고 또 이게 평생이 보장받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영원히 한 번 뭔가 좋은 학교를 청년 동안에 잠깐 공부 열심히 해서 간 걸 가지고 평생 이게 달라질 수 있느냐. 그래서 정기적으로 시험도 봐서 다시 역량도 체크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는가. 이게 우리가 이제 과로 사회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의료인 출신이거든요. 제가 원래 본 직업은 치과사입니다. 근데 의료인들도 한번 의사 자격증 따면 요즘 그 의료법 개정안 요즘 그 통과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법 위반이 아니면 성폭행 사건을 쳐도 면허 박탈이 안 돼요. 한때는 면허 시험 10년 만에 한 번씩 다시 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한 번의 학력이 평생의 신분이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문제의식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뭐 거기에 대한 뭐 나름대로 생각이 있나요? 어떠나요?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에는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학벌을 따려고 노력을 하는가에 있어서는 학벌 그 자체를 물론 이제 그게 지위의 상징이 됐으니까 뭐 따려는 거기도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일자리를 잘 구하려고인 거죠. 결국에는. 근데 그 일자리를 구할 때 왜 학벌이 중요하냐 했을 때는 뽑는 입장에서 이 지원자를 평가할 때 가장 말 그대로 편하게 이제 얘는 그래도 이 정도 학교 나왔으니까 믿고 뽑을 수 있겠지. 얘는 우리 직장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어떤 평가의 지표로 이제 삼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이제 불완전한 거죠. 왜냐면은 19살 때 뭐 대학교 어떻게 갔냐에 따라서 그 취업할 때까지의 몇 년의 기간은 그냥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어떤 직장을 구했냐를 가지고 또 사실상의 커리어 내지는 삶의 어떤 그런 뭐랄까 경로가 완전히 다 고정이 되니까 결국 그런 문제인 건데 그 점에 있어서는 제 생각에는 구직할 때 뭐랄까 더 신뢰성 있고 더 투명하고 더 호환 가능한 어떤 그 인적 자원 평가 시스템이 좀 보편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사실 학벌이 갖는 또 큰 문제가 결국에는 호환이 안 되는 점에서 온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예컨대 명문대와 비명문대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명문대 학점 3.0과 비명문대 학점 4.0 중에서 누가 더 대학 때 공부를 열심히 했고 더 똑똑한 학생인지를 사실상 이제 구분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 기준 자체가 다르니까. 그때 사회에 나오면 지금 뭐 우리 고등학교 때 열심히 뭐 삼각함수 무슨 미분 적분하는 거 하나도 별로 필요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미국에서 그런 연구가 있던데 하버드 졸업하고 30년 이후에 누가 더 성공했냐 보니까 잘 놀고 사회적 관계,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러잖아요. 자기 관리 능력이라고 그러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 그다음에 또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을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결국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 잘 형성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자기 관리는 뭐 몸 관리를 잘하든지
주변 관리 잘하든지 마음 관리 잘하든가 그게 이제 성공하더라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학교를 어떻게 나왔냐 아니면 어느 학교를 나왔냐와 상관없이 어떤 그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 창의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사회가 되는 게 좀 그렇게 되면 사실 학벌을 중시 않을 텐데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는 지금 갈수록 대개 보면 뭐 창업보다는 그냥 대기업 또 공무원 그지 공직 이런 식으로만 선호하는 게 점점 더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가끔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서 좀 강연해달라고 옛날 코로나 전에 가면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공하려면 엄마 말 듣지 마세요. 엄마는 열심히 공부했어. 공무원 돼서요 이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일 크게 치르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 나름대로 주관을 열심히 가지고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사이가 돼야 되는데 근데 현실은 또 그게 아니니까 엄마 하는 얘기가 그냥 맞는 거니까 그 스펙 만들어주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과거에 이제 예를 들어서 IMF 전에는 저도 이제 뭐 의료인 의사 출신입니다만은 그 저희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서울대 물리학과나 이런 데가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갔어요. 근데 IMF 지나고 나니까 자기 아버지가 뭐 대덕연구소 다니다가 다 잘렸거든요. 프로젝트 끝나면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새끼는 안 잘리는 거. 보니까 변호사 아니면 의사잖아요. 그죠? 영어 제일 잘하는 애도 어디? 의대. 수학 제일 잘하는 애도 의대. 국어 제일 잘하는 애도 국문학과고 의대. 사실은 저는 뭐 변호사나 의사는 저도 의사를 해봤지만 중간 수준 이상의 어떤 지적 능력과 노력, 그 다음에 따뜻한 사람들의 어떤 아픔을 같이 공감하는 공감 능력 이런 게 있으면 나는 좀 훌륭한 의사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사실 공대 가거나 아니면 물대 가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사회가 좀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 재밌는 질문, 재밌다기보다는 좀 불과 몇 년 전까지 꼰대 이미지를 가진 홍준표 후보 알죠? 이게 싫어했잖아요. 젊은이들이 완전히 그냥 꼰대. 여성들도 좀 싫었지만 젊은이들도. 근데 그 꼰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물론 약간 좀 탈색을 하기도 했지만 20, 30대들이 요즘 밀어서 뭐 얼마 전에는 윤석열 후보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뭐 골든크로스 됐다는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던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도 되게 야 이게 이렇게 되나 하면서 이제 보긴 했는데 일단은 첫째로는 사람들이 그 꼰대를 싫어했다고 해서 그 과도하게 어린 척하는 사람을 또 좋아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관되게 그 말 좀 시원하게 하는 그 약간 욕쟁이 할아버지 같은 그것을 이제 밀고 갔고 그게 이제 약간 밈 내지는 유머 코드로서 그 적절하게 이제 아마 표출이 됐던 것 같아요. 최근에 좀 그런 흐름 사이에서 그게 이제 좀 어필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쨌든 뭐 그러니까 막 꼰대 이미지 막 벗으려고 막 무슨 가죽 잠바 입고 나오고 막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일관되게 그 시원하게 얘기한다. 그 요즘 뭐 또 할 말은 또 시원하게 하는 부분도 우리가 저도 뭐 다른 당 분이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신하는 인간치고 뭐 안 된다는 얘기부터 해서 막 아주 그냥 직격해버리더라고요. 재밌게 느껴지나요? 그분들이? 몇 개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짧은 영상들로 짤을 많이 보는구나. 그래서 이제 한 1분 정도 해가지고 뭐 토론회 같은 데서 하이라이트 막 나온 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거 말해도 되나? 네, 그 예전에 100분 토론인가 거기서 그 이제 홍준표 후보가 조국 그 친구는 사내 새끼도 아니야 하면서 막 지 각시를 가지고 그렇게 막 이러는데 그 신지혜 이제 그분이 이제 패널로 나와가지고 그런 각시 이런 말은 좀 이 성적인 성평등이나 이런 언어적으로서 문제가 있는 말인 것 같다라고 하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게 각시는 원래 우리 경상도에서 남자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를 말하는 말이에요 하니까 방청객이 다 이제 막 웃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막 도는 거죠. 이 사람 재밌다 이러면서.
어쨌든 뭐 그게 뭐 가치적으로 올려 그러냐를 떠나서 저는 뭐 유머 코드로서 또는 뭐 시원하다 이런 느낌. 우리 또 민주당이나 또는 뭐 한국 정치 뭐 이렇게 했으면 90년대생 입장에서 뭐 그런 바라는 점 혹시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라는 것이 이 책의 어떤 중요한 또 문제의식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상향을 해야 된다는 강박이 굉장히 강한 사회인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어떤 신화처럼 여겨졌던 건데, 근데 이제 보수에서는 이제 노력해가지고 빨리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이거였던 거고, 이제 진보 지정에서는 그렇게 굳이 힘들게 살지 않아도 좀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않겠냐는 건데, 그게 최근에 들어서는 뭐랄까 두 어떤 약속이 다 좀 약간 흔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하고 싶은 사람은 노력해도 못 올라가고, 또 그 노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상향 내지 경쟁에 지친 사람들은 지쳐 있는데 딱히 뭐랄까 쉬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향해야 될 것은 정말 노력하고 해서 사회적으로 상향을 이루겠다는 사람은 그 열망을 정말 펼칠 수 있도록 열어주고, 그리고 그런 어떤 한국 사회가 그동안 가졌던 경쟁, 뭐 상향, 노력 이런 것에 대한 강박, 지나친 어떤 그런 과열로 피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좀 뭐랄까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구현됐으면 그게 이제 뭐랄까 좀 균형 잡힌 어떤 정치적인 뭐랄까 논쟁의 어떤 영역이 됐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지금 우리 헌법도 87년 체제로 돼 있는데 지금 벌써 40년 가까이 넘어가면서 굉장히 그때에 비해서는 다양화되고, 심지어는 뭐 이제 인권 정도가 아니고 이제 뭐 동물권까지 포함해서 생명권이 존중돼야 될 또는 지속 가능한 뭐 다양한 관점들이 과거처럼 이렇게 흑백 논리나 뭐 진보적 보수라는 걸 넘어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못 느끼지만 이미 우리 90년대생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이라는 인식을 갖고 또 태어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새삼스럽게 더 낫다 안 했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회의 갈등이라든지 또 어떤 국가의 발전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저는 젊은 세대들이 좀 정치권이 됐든 아니면 사회 각 부분에 많이 좀 충원되고, 왜냐면 우리가 젊은 세대의 생각을 생각하고 대화해서 소통하고 반영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 그 체험을 느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대에 가지고 있는 이해와 요구를 좀 반영하고 대의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정치는 이게 참여 정치도 있지만 사실은 대의 정치잖아요. 그러면 그 대의한다는 건 누군가를 대의하는 거잖아요. 계층이 됐든 세대가 됐든 지역이 됐든 그 부분들이 우리가 물론 미국도 보면 정치권이 되게 아이비리그의 50대 변호사 뭐 이런 출신들이 많다고 보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한때는 육법당이라 했잖아요. 서울법대 육사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그때와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아직도 50대 남자 중심으로 돼 있고, 그래서 뭐 여성이 옛날보다 많지만 여전히 그렇고, 특히 그 과소대표되는 게 청년층입니다. 인구 비례로 하면 굉장히 과소대표되는 그 정치 시스템도 젊은 사람들이 좀 충원되는 시스템들, 그리고 이렇게 좀 길러지는 시스템을 해야 될 것 같고, 젊은 세대들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회를 바꿔보고자 하는, 또는 뭐 바꾸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하는 또 자기 대표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K를 생각한다 임명문 작가님 시선을 가지고 또 90년대생 MZ세대의 세대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잘 또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장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네.